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들어온 걸 모르는 거지. 또 위생 상태나 이런 게. 근데 애매한 거는 알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선뜻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뭐 남의 집 그치, 가정사. 남의 집 가정사니까. 가정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래.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한 얘기가 왜 그런 원인이 생기는가.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참 특이한 게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여유가 사람인데 애를 진짜 많이 낳아요. 그거 아세요? 피임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 성적인 그거는 있어서 이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계속 임신을 하는 거예요. 저 그걸로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많아요. 그게 통계 같은 거 보면 4년제 이상 고학력 여자들이 더 출산율이 훨씬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출산 시기도 빠르고 다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환경적인 부분들인데 피임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진짜 들은 게 많은데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표정 너무 안타까워 지금. 그래서 그 아까 방치 부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그 조사하면서 웃겨서 치아 상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대요. 치석. 그러니까 치아가 막 갈고 이럴 때 완전히 이게 안 되면 너무 빨리 썩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그런 걸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몇 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부부 갈등 및 폭력.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아이에게 맞아요. 정서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겠지. 그 화살이 또 애들한테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학대를 배우자한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또 아이한테 할 확률이 높죠. 보고 뵙지. 엄마가 때리든 아빠가 때리든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치 않은 임신이 있습니다. 그럼 애도 미워지는 거지 그냥. 네, 맞아요. 완전 그냥 원하던 애가 아니니까. 완전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니 때문에 계획된- 내 인생이 망했다 뭐 이런 거죠. 계획된 임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 임신하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신 건강에서 많이 취약한 상태로 애를 낳으면 아이한테 사랑을 주기가 좀 힘들겠지, 그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원해서 방탈출하는 거랑 원치 않아서 방탈출하는 거랑 틀리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원치 않은 데 가면은. 비유가 일단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참. 원해서 가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이 있습니다. 대물림 된다. 그리고 내가 교육 받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자식한테 할 확률이 높은 거죠. 제 친구들도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한 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우리 아이가 따라하더라. 맞아. 제 친구가 3살배기 딸내미를 혼냈대요. 혼냈는데 얘가 1시간인가 좀 있다가 자기 집 금붕어를 그렇게 혼내더래. 진짜? 금붕어를 보면서 너 이거 먹다가 남기지 말랬어 먹으랬어. 이러면서 그거 귀엽다 근데. 근데 자기 그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대. 그렇지. 얘가 엄마는 나한테 이걸 맞아요. 배워서 저렇게 똑같이 하는구나. 엄마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런 거. 네. 근데 그렇다고 훈육을 안 할 순 없잖아. 근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그걸 또 배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기타 물질에 대한 학대가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실제로 어떤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소파에서 그 마약 있잖아요. 아. 뽕하고 누워 있는 거를 그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거를 진짜? 아 진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외국인데요. 그래요? 네. 엄마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려 하는데 막 진짜 막 완전히 해탈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가 소파 뒤에 누워가지고 베테랑 표정.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 사례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는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뭐 고용 문제라던가 재정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 또는 인식 구조. 술 먹고 그러면 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 구조랑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거야. 할아버지가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거 다 옛날에 많이 당해봤지.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요새 고부 갈등 중 하나, 요새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씹어서 먹이잖아요 할머니가. 그거 완전 질겁하거든 막. 나는 옛날에 잘 받아 먹었는데. 저도 그렇게 컸어요. 엄마 이렇게 씹어주고 할머니 씹어주면. 김치 근데 빨아주고 막. 요새는 그럼 큰일 나지.
애 들쳐업고 가왔네. 그럼 또 제 친구는 전 되게 좀 이상한 저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만약에 제가 아기가 없지만 아기한테 해준다 그러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저 친구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애 젖 먹이는 거를 그렇게 시아버지가 보고 싶어한대. 아, 그거 그건 좀 봤어요. 그랬어요. 그런 경우 있어. 네. 에이, 네이트 판에 엄청 많이 올라요. 설마. 너무 네. 짜증난다고.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웃기지. 먹여봐. 얘 여기서 네. 먹이라고. 네. 어머, 여기서 어머, 먹여요. 우리 손주 먹는 거 보고 싶다고. 그 징그러. 완전 징그러워. 저도 싫어요. 심지어 젖을 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젖을 원래 이게 규칙대로 짜놓거든요. 맞아. 네, 짜놓거든요. 근데 그걸로 비누도 만들고 막 이런데요. 아 젖을 이렇게 물리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아 나도 물려서라고 들었어. 너도 이 물려서 얘기.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우 젖 씨. 짜놓은 게 있는데 그 젖 짜놓은 거를 달라고 막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씨. 그걸 자기네들이 쓴다고. 막 유난 떤다고 뭐 자기만 니만 애 낳냐 막 이렇게 그러고 뭐 자기 애매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인식 차이라고 봐요. 물론 걔 중엔 정말 변태 같은 시아버지님도 있을 그런 텐데,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너무 안 돼. 그래. 거야. 우리 며느리인데 뭐 어때? 뭐 자식 같은데 뭐 어때? 막 쏠려요. 더럽다. 네이트 판에는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그럼 얘기 다 물론 있어. 진짜. 거기는 거짓말 썰도 엄청 많지만 네, 그러겠지. 걔 중에 사실도 진짜 많아요. 네. 한번 들어가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반나절 못 나와요. 나와요. 그냐고. 그거 와 읽으려고. 이거 진짜 이게 그런구나. 아니, 와이프가 오빠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 읽어주거든요. 음. 그러면 진짜 사회가 그래서 나만 비정상인가 이러면서 저는 그 말 보고 되게 영화 보다 저번에 남편은 고를 수 있었는데 그의 가족은 고를 수 없었대. 그러니까 남편은 좋은데 시댁에 근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와이프를 골랐는데 친정이 너무 그러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결과 심리적으로는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성인까지 이어지는 후유증이 있고요. 그게 그리고- 최고 큰 것 같아요. 그죠?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불안하고 자꾸 생각나고 모든 사람이 잠재자 범죄자로 보이고 평생을 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신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제 성적 학대가 발생을 하면 이게 약간 근친상 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외상. 근데 이거 성추행이나 이런 거 사례 보면 사촌 오빠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네, 맞아요. 그냥 경계가 이렇게 둘이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실제 사례도 봤고요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 조금 은근히 해보면 되게 많아. 근데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여자 손해거든 약간. 그거 오픈해서 어떻게 할 건데. 참 가슴 아픈 얘기지.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외적으로 보여지냐면 크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거칠고 무례한 태도. 그 다른 애들보다 더 격한 거죠. 그리고 냉소 크게 소리 지르거나 아유 어떡해. 냉소적인 성격.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할 불신인 거죠. 그냥 사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나는데. 그리고 스스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대요. 내가 잘못해서. 다 우리 같지 않아? 맨날 이 어두운 얘기들을 파고 있고. 그리고 애착 발달이 부적절해지거나 형성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신체적인 결과로는 일단은 맞고 그러면 골절 같은 부상을 자주 입고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무서운 거는 반복된다는 거죠.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커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9% 높대요. 안 당한 아이들보다 절반 정도. 그다음에 성인기에 다 커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28%, 3분의 1 정도. 그리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그러니까 병리적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부모부터 대물림 되는 건 진짜 슬픈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이가 미워지는 엄마들 많다며. 그래서 저 강대리가
네. 그 우울증 중에서도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거 많아. 네. 내 친구들 많이 앓고 있어. 요즘에 또 유독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나는 원인이 일단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일어나는데 이제 보통 임신하고부터 출산하고까지 여성분들이 그때 서럽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장 저희 남편들이 전 아니지만 자기 바람을 되게, 얘기했어. 잘 해줘야 그때 잘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고비. 진짜로. 그렇죠. 그런 원인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증상은 13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본인도 해당되는지 여성분들의 경우 본인도 해당되는지 손가락뼈가 한 번씩 접어보세요. 일단 첫째,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난다. 나. 그건 갱년기야. 중년에 나오는. 두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서럽다. 세 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하다. 자꾸 접네. 네 번째, 아이 돌보는 일이 귀찮고 너무 힘들다. 다섯 번째, 아이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맞아. 여섯 번째,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 이건 남편이 없어서.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래요. 약해지는. 그리고 일곱 번째, 초조한 기분 때문에 책 한 권 읽기가 어렵다.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내 처지가 처량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아홉 번째, 낮에는 거의 잠만 잔다. 어머, 이거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잖아. 열 번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싫어졌다. 그리고 11번째,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다. 12번째, 입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 많이 늘었어.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결혼과 출산을 후회한다.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6개 이상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남편이나 가족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보살핌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때까지는. 정도 이해만 해주면은 주위에서 그렇지.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8개 이상이면은 이제 전문가의 치료, 이제 상담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저 8개. 7개 나왔는데. 7개면은 그래도 받자. 6개면은 괜찮은 거네. 6개 정도까지는 6개에서 괜찮은데 7개까지는 네,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 그거죠. 엄마들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데 남편들도 똑같이 겪어요. 그렇죠. 네, 다 이제 받아내야 돼. 남편들은 이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이제 그치. 어깨가 예. 무거워지지. 20년 동안 이제 부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불안하고 뭐 불면증도 생기고 심장도 이제 쪼이듯이 아프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 이제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네요. 부담감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건 나 요즘 좀 있어요. 진짜? 진짜? 지하철 잘 못 타요. 그래서 지하철을 잘 못 탄다고? 중간에 내려요. 답답해서? 숨을 못 쉬어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런 숨쉬기가 힘들어진대요. 진짜? 근데 이제 만약에 응급실에 실려가잖아? 그때는 이제 또 괜찮아져. 그러니까 증상이 갑자기 왔다가 순간 이제 고비지 그때. 그래서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그러면 네, 이야기하죠. 숨쉬기 너무 힘들어서 좀 내렸다고 왔다. 아유, 진짜 그러구나. 다들 그냥 조금씩은 겪고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나 이거 그러니까 항목 약 먹을 체크하는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그치. 그런 거는 너무 많이. 항목 체크는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당사항이야? 네, 그리고 이제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한테도 이제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일단 만 3세 이하의 아이는 엄마가 이제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래, 감정이 전염돼. 뇌가 발달하는데 엄마가 이제 우울증이면 이제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래 맞아. 사회성 발달이 저조해서 자폐증으로 오인되거나 학습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네. 네, 그거 되게 후천적으로 많아요. 되는 거죠. 부모가 방치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마치 자폐증인 것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생님이 미리 빨리 캐치하고 맞아. 신고를 해가지고 내지는 그 부모를 모셔와가지고 부모 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것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야 할 네, 그리고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의 이제 태도들을 보면은 항상 막 짜증내고 애가 애가 그리고 화난 표정 짓고 있고 막 울고 보채고 막 그리고 잠투정도 많고
이제 달래도 이제 안 듣는 거지. 뭐 지나가다 보면 많잖아요. 그런 애들. 나 많이 봤어 그런 네,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특히 백화점만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근데 그 나이 아예 애기들은 좀 많이 그래. 근데 엄마가 그냥 놓잖아. 네 알아서 하라고. 지쳐서 그렇죠. 사고와 질병 확률이 이제 좀 높고 항상 그치, 풀 죽은 방치하니까. 모습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지 않으려면은 엄마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애까지 같이 치료받을 가족 수 있게. 전체가 받아야 돼. 그치. 우울증이 진짜 무서워. 우리나라는 정신병 치료받으면 욕이니까. 그치.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증상을, 산후우울증 증상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로서 미숙한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래요. 네, 출산하면은 몸도 안 좋고 이제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갈 짐이니까. 자기 처지를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아까 말했듯이 남편 항상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쉬운 일이 아니야. 좌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아무래도 이제 맛있는 그 맛있는 음식 식욕이 먹으면은 중요하지. 영양소 많은 음식들을 먹어주면 좋죠. 네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하면 모성이 자라난다. 아 그래? 그거 안 되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근데 모유수라기보다는 그냥 안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모유 수유를 하면은 그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 낮춰주는 옥시토신. 저항성도 키워주고 만족감, 행복감, 신뢰감. 너는 모유수유 먹고 자랐냐? 네, 저는 분유 먹고 자랐는데. 모유 수유했어요. 저는. 너도? 전 몰라요. 먹은 적이 없어. 서로 나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맨날 저 새끼는 저 소젖을 먹고 자라고 애 새끼가. 아 형도 안 했어요? 저도 아니 큰형 저기 둘째 형은 다 모유수였는데. 모유수유인데. 그게 그 모든 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다 하더라. 너무 안 나와서 고생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치. 그거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모유 수유는 이제 강요하면 안 되지. 네. 그때 말 그대로 강요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야. 그치. 네. 이게 옥시토신이 뭐 사랑의 호르몬 이렇게 막 불려지는데 모유 수유 시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이제 사랑에 보통 이제 연애하잖아요. 연애하거나 이제 스킨십 할 때도 이제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거 이제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역할도 한대요. 그거 하면 다이어트 된다고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하는 얘기. 뭐 연애 못하면 식욕도 막. 그리고 남성용 제품으로 옥시토신 스프레이도 있어요. 이게 막 불안감도 감소시켜주고 스트레스도 억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사야 되겠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담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이제 여성 우울증은 이제 그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면 좋은 거고. 여섯 번째, 출산 후 피부 관리로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네. 근데 비싸. 임신 중에 멜라닌 색소가 이제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이제 피부톤도 어두워지고 근데 기미가 이거 진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모든 퍼석하고 영양도 그치. 다 빠져나가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얼굴이 새카매져.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되는 거지. 더 많이 나. 그러니까 멜라닌이 막 생겨가지고 생겨버리는 거지. 뽀얗던 사람도 되게 새카매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부모가 애를 가질 때 연년생을 절대 하지 말라잖아요. 몸에 있는 철분 성분이 다 다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그러네. 네, 그래서 연년생으로 나올수록 그 엄마가 골병이 더 그럼 들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쌍둥이네. 쌍둥이를 연년으로 낳는 거죠. 쌍둥이를 연년으로. 아, 난 또 너무 빨리 무섭다. 저런 진지한 저기가 너무 웃겨. 근데 뭐 피부 관리 돈 많으면 이제 피부 관리실 다니면 좋은데 이제 집에서도 요즘 뭐 모델링 마스크팩이라고 하면 마스크팩. 좋대요. 이제 앰플이랑 에센스를 바른 뒤에 이제 그 팩젤을 얼굴에 바르면서 이제 석고팩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굳으면은 피부톤도 하얗게주고 피부에 탄력도 주고. 그 다음은?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귀찮다 싶으면 이제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에다가 곡물가루를 섞어가지고 이제 한 3-4분 정도 깨끗하게 애 엄마가 그거 언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애 이유식 만들기도 힘든데. 약간 팩 정도야 뭐 시간이 좀 된다 치면은.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친구와 수다로 우울감을 달랜다. 뭘 달래? 우울감을.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소연도 하고 뭐 좋은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좀 나아지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자끼리 실컷 수다 떠르고 나중에 그냥 집에나 가자. 친구 없으면 어떡해. 친구
친구 없으면 친구가 없어? 블랙홀로 저기 매일 주에 블랙홀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운동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올린다. 도파리를 아니 도파민 말고 도파민. 이제 운동하면은 그렇고 스트레스 풀리니까.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하여튼 명상 요가 이런 게 좋대요. 태클 걸고 싶진 않은데 진짜 바빠. 아 바쁘지.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취미생활로 힐링 효과를 한다. 바쁜데 어떻게 취미생활해? 말도 안 되는 것만 가져와서 이 새끼. 아 이렇게 하래요. 아 그냥 노력하자는 그래. 거니까. 시간 그러니까 내서 노력하자는 여기에 거지. 나오는 것들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시간에- 남편들도 진짜 바쁘잖아. 아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애를 보고 와이프가 취미생활과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 애기는 둘이 키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뭐 1시간, 2시간 정도 취미생활 할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 뭐 하래? 취미생활이요? 응. 이제 뭐 뭐야 플라워 어레이지먼트라고. 아니 이건 자기만의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취미니까. 열 번째는 에이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아이와 애착 관계를 쌓으면서 우울증을 날린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아이한테 웃어주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안아주고 로션도 막 발라주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뭐 그 정도. 애 보다 보면 막 애 때문에 너무 짜증 나다가도 애가 막 빵긋 웃으면 또 그렇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살살 녹아요. 친구 애기들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집 막 난리를 쳐놔도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저 맛에 키우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우울증 때문에 막 애기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저 그 엄마 우울증 때문에 이제 아이까지 이제 죽인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거 있었어. 베란다에 집어 던져놓은 거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한 2가지만 추려봤거든요. 5살 아들을 이제 살해하고 장례까지 이제 치른 엄마가 있대요. 엄마는 남편이 이제 일단 집에 가정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은 거야. 손을 놓고 아예 대화도 없고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혼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집들 보면 거의 집이 쓰레기더미야. 근데 애기는 아빠만 좋아해. 그렇지. 엄마의 소리 이제 그게 너무 미웠나 봐. 그래서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살해를 하고 장례까지도 치러주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진술을 엇갈리게 한 거지. 처음에는 이제 잠을 자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뭐 욕조에서 혼자 익사했다고 그러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CCTV를 봤더니 아이를 이제 끌고 가는 진짜 모습을 질질 끌고 가는 거지. 확인한 거예요. 조사해서 자백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죽였냐면은 청테이프로 애를 이제 손목을 이제 묶고 못 움직이게 묶고 입을 막고 욕조에다 물을 받은 다음에 숨 못 쉬게 이제 물에다가 이제 머리를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물고문 하듯이. 그렇죠, 물고문 하듯이. 애기는 무슨 근데 뭐 그 엄마는 우울증 약 먹으면서 아들을 사랑했다고 뭐 뉘우치고 있다고 말은 했대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내성마비 아이를 둔 엄마의 이제 살인인데 이제 출산 전에 이제 찍어보잖아요, 사진을. 그래. 찍어보는데 이제 좀 자세가 이상했대요. 근데 별 의심 안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어제 강화문에서 그 연설하신 분들 중에 그 장애인 관련돼서 나와서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손에 죽는 장애우들이 많대. 1년에만 해도 몇백 명이. 근데 그거 프라지렉스 검사라고 있거든. 네. 그거 하면은 나오는데. 바로 그거.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거 그렇게 안 비싸. 근데 형이 아시는 거는 실제로 받는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건 금액을 알고 네.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그치. 또 그렇지. 다르니까. 그리고 판결이 났어. 장애가 있어. 지워도 된대? 아니 그러니까 지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 자체가 법검. 너무 공포스러워. 막 안다고 해서 이미 다 생성되어 있는 아기를 또 그것도 함부로. 살인이거든.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아마 3개월, 6개월, 10개월 요거 네, 기준으로 알고 네, 있어요. 개월 수에 따라 아마.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지워도 된다? 이것도 되는?
암묵적으로 해주는 산부인과가 많아가지고 많지. 엄청 많아요. 전화 문의로는 안 되고 가야 돼. 그치. 근데 내용은 남편도 이제 힘들잖아요. 같이 아내도 힘들지만 같이 이제 잘 키워나가보자 했는데 엄마가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죠. 심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복지 시설에다가 위탁 문의도 해봤는데 이제 젖먹이라서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었나 봐요. 키우다가 엄마 이제 새벽 6시쯤에 아빠 몰래 택시를 타고 애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물 받아놓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숨 못 쉬게 죽은 거지. 이 엄마가 근데 장애인 화장실 죽였잖아요. 거의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나 봐요. 경찰서 가가지고 자백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그 장애우들 이렇게 죽이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같이 따라 죽으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듯이 이 엄마가 이제 조사 중에 한 말이 있는데 이 말 들으면 되게 슬퍼.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산다는 게 부모도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았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은 서로 진짜 고생하는 거야 서로. 이해 가지. 서로 그 애기도 커서 그때 응. 생각할 거잖아요. 왜 낳았냐고. 그렇지. 그치. 참 슬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몸도 정신도 우린 건강하잖아. 그래.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죠. 진행하시죠.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야. 너무 어려워. 아동 학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장애 우들의 이야기까지 넘어왔네요. 진짜 사회적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그치? 복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요. 아, 사람들의 마음가짐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음만 좀 그치. 더 마음가짐이라도. 바뀌어졌으면. 약간 그런 게 있다. 한국 사회에서 늦게 경제 발전이 됐잖아. 그래서 효율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오지선답 안에서 답안을 찾으라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자랐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경제 중심, 효율 중심, 발전 중심으로 사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복지로 빼기에는 우리가 조금 그게 전환이 아직 덜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시기는 그런 시기거든. 근데 복지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사회보장제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좌빨이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우리 촛불 집회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복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약간 전환이 좀 덜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가정에서 당연히 가정 내에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사회적인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 몰라 나 담배 한 대 피고 할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 그죠? 네. 근데 또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네. 장애우들을 상대로 했던 공지영수설에 맞아 맞네 그 이것도 장애우였네. 네. 이게 정말 도가니 법까지 만들어졌지. 그래서 제가 알아왔는데요. 네. 이거 오늘 자신이 없지? 아니야, 오늘은 오늘 재밌게 이게- 하면 안 돼가지고. 네, 참. 코너 좀, 속에.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죠.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게 아까 전에 그 한고수님이 이야기했던 사건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때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뭐 이슈가 크게 안 됐지만 나중에 소설이나 이런 게 영화로 나오면서 이슈가 더 크게 되고 맞아. 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음, 한 것까지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어린애들이 이제 크게 학대받았던 것까지.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이 흔히들 이제 도가니 사건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도가니가 그리고 영화도 됐었죠. 근데 원래 사건명은 광주 인하학교 사건입니다. 인화학교? 네. 실제로 이제 광주에 있는 인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00년대부터 5년에 걸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서 7세부터 22세까지 남녀 장애 학생들에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학대, 그리고 집단 아동 성폭행, 그리고 이제 차마
너무 이렇게 사례가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든 악행을 통칭하는 사건입니다. 이 나중에 이 대책위원회가 이제 마련됐어요. 거기서 이제 추산하는 가해자가 한 10여 명 정도가 있으며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선 6명 중에 그 4명만 법정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6명은 실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 도중에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아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부모가 합의를 해버리면 죄가 안 됐어요. 학대는 어떻게 했어? 학대가 이게 학대는 나중에 제가 쭉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3세 미만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거든요. 당시 이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엄청 많았어요. 왜 이걸 이 상태로 넘겼느냐. 근데 이제 판사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말씀드렸듯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형법으로만 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분이 기자분과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자신도 이 형법만 아니면 그치. 이 사람들한테 큰 형벌을 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법정 실형과 별개로 이제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징계를 내려서 연루자들을 복직하게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행정당국의 소관으로 떠넘기려고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해버린 거예요. 교육당국이. 게다가 가해자들은 너무 당당한 거죠. 반성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다른 교직원 4명들을 해임해버렸어요. 학교에서. 아 진짜. 당시 이제 2010년에 이제 광주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학교와 재단의 반발이 되게 심했대요. 이 재단이 되게 또 그 광주 지역에서는 또 유명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싶어. 네. 지역에 내려가면 규모가 지역 사회다 보니까 다 너무 연결이 잘 돼 있더라고. 맞아요. 줄줄이. 그리고 인하학교 이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학교에서 학교 개명을 신청을 해요. 아. 근데 기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 시위가 막 일어나고 했었대요. 그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인터넷도 없었고. 네, 사람들한테 인터넷은 있었지만 이때 인터넷 있었어?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애인들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 인턴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적었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하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 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이 기사 한 줄을 보고 공지영 작가가 이제 소설을 적기 시작한 거죠. 그 소설이 도가니라는 소설이고. 이게 2011년 9월 22일 날 이제 소설 도가니를 영화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고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향이 일어났죠. 도대체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실화일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막 그때 막 돌았었잖아요. 이거를 보면 참 그때 우리 토론했던 거. 내가 그 말이 지금 떠올랐어. 그치. 영화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또 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학생을 여자 화장실 온풍기에 손을 묶고 난 다음에 윤관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13시간 동안 방치했대요. 그냥 집에 갔다가 온 거죠. 애를 그렇게 두고. 그리고 체벌 수단으로 교사가 아이들의 입에 혀를 넣었대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 혀가 너 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변태.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자기의 거시기를 꺼내서 이제 너가 빨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킨 거죠. 내 거 빨아라. 네. 변태, 그리고 변태. 되네. 그거를 3명을 불러다 놓고 돌아가면서
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그 교장도 이제 교장실에 여자를 불러서 네. 나 교장하면 자꾸 그 아저씨 생각나냐. 도가니에서 그. 아, 온몸이 묶인 채 성폭행을 당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영화에 나온 내용도 있잖아요. 그 세탁기인가요? 돌아가는데 손을 잡아놓거나 얼굴을 들이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영화도 소설보다 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더 순화해서 만들었는데 소설도 실제 사건보다 더 순화해서 만든 거래요. 실제로 일어난 거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당했는지를 조사를 하려고 되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게. 얼마나 예, 그거 한지가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와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럼 그것만. 여교사가 남자 학생을 성적으로 한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 도가니로 여론이 끓자 이제 광산구청에서 광주시에 이제 교육청이 감사를 그제서야 나서겠다고 하는데 한참 이게 놀라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 국민적 공분이 되니까 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감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2010년 한 해만 해도 교육청에서 이 그 교사와 이 학교 측에 보조금으로 20억을 지원했대요. 그래서 뭐 있어 거기 네. 유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소설에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교육청과 유착이 있었다라고 은연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학대를 한 사람들 교장이 있거든요. 이게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실제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이었어요. 근데 2심에서 낮춰줘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1년이었고요. 이것도 중간에 죽었어요. 간암으로. 아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형을 안 살았어. 뭐 지 할 거 다 하고 죽은 거네 그냥. 간암이 아니라 췌장암. 제 네. 치장암은 몰라. 그래서 이제 뭐가 죽었고요. 몰라? 췌장암. 아 걸린 줄 모른다고. 아 맞아 네. 그때. 대부분 생활체육 그 재활 교사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좀 나쁜 새끼. 네. 그 아까 주범. 네, 그걸 하라고 했던 거시기를 아. 빨으라고 했던. 근데 그 사람도 1심에서는 징역 10월이었고요.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저거- 사람이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교장의 동생이죠. 행정실장. 그 아저씨도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8월을 받았거든요. 8개월. 네, 8개월이죠. 8월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 전에 이미 그 징역 1년에 선고를 받아서 복역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되지 그 않았어요. 인화학교 선생들도 네. 다 저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지. 교대 나오고 다. 네. 머리가 좋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야. 아, 왜 그 재밌냐? 그리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게. 그런 거가 밝혀지게 된 것도 그런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에이씨, 이해가 안 가네. 심지어 이제 50년 전에는 고아 2명을 굶기거나 때려서 죽인 경우도 있었고. 죽은 적도 있어? 네. 인근 무등산에 안매장했었대요. 어휴. 교사로 생활하셨던 분이 폭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의 셋째 아들이 또 있었대요. 첫째 아들은 교장이었고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이었거든요. 셋째 아들이 이제 청각장애 이화 2명을 옷을 할딱 벗겨가지고 그 이들의 누드화를 그렸던 적도 있었대요. 학교 와가지고. 이게 영화 되고 나서 2011년 9월 29일 날 경찰이 이제 전면 수사를 이제 재수사를 시작해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그 2010년에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이제 인근 학교도 있었어요. 이 또 재단이 크거든요. 이제 학교는 인하학교가 이제 해당 학교였는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건 정상적인 학교. 네네. 거기서 이제 학생 간의 성폭행도 있었대요. 근데 해당 교육청이 이거를 또 묵인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리가 있을 거라는 의심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네.
무법지대.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도 어딘가에선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날 결국 시설을 폐쇄하고 중징계한다는 결정이 났어요. 인하학교를 폐쇄한다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았구나. 그리고 2011년 12월 재수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실장 있잖아요. 둘째 아들. 징역이 나왔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엄청나게 소송이 길었어요. 결국에는 그 도가니가 개봉한 지 3년이 지났을 때도 교사들이 다 교사 생활을 했어요. 아 영화 개봉된 후에 네네. 그 이후 3년까지도.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 네. 지금은 뭐 잘 되겠지 이제. 제가 네. 복지겠다. 학교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때 그 새끼들이 네, 다. 그 새끼들이 이거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럼요. 심지어 그 시위한 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맞고서 했어요. 그래야지. 아니요. 아니 그 교사가 아 시민단체를 맞고서 했어요. 아 진짜. 네. 진짜 인격권 침해 가처분 신청.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고 거기서? 그 학교는 이미 폐사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다른 학교로 정근 가가지고 선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 10월 2일 날 이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들이 뒷북 그 행정을 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여기에서도 패소해요. 네. 그리고 2015년 5월 28일 최종적인 항소심 재판에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국 판결이 나서 이 인하학교 사건은 결국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처벌받은 사람도 극히 작은 뭐 1년도 안 되는 징역을 살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 교장은 처벌이 받기 전에 췌장암으로 죽어. 그럼 거기 광주 인하학교에서 떳떳했던 선생님들은 거기 인하학교 출신이라고 말도 못 하고 다니겠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만 있고 처벌받은 게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네. 네. 그렇지.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 피해자가 됐을 때 이런 결과를 봤잖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덤비기가 이미 여기 지금 장애우들이니까 더 심각한 거고 만약에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의 개인이라고 한다면 또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법원 끌려다니다 보면 직장도 못 다닌대.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들이 소송을 해도 소송을 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 더 좋아져야 돼. 네. 이거는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약해. 답답하네요. 네,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영화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화 말씀해주신 대로 그 내용 그대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끝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잠깐 영화 얘기 잠깐 하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감독은 그레고리 윌슨인데 또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91분이고 15세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 개봉을 했습니다. 답답해요. 보면서도 이렇게 머리 아프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 도가니 보시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전 사실 불편해서 안 보거든요. 불편한 영화? 네, 또 외면하고 싶어요, 막. 진짜 솔직히 너무 도망가고 싶어. 그런 거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억울한데 도와주고 싶고 억울한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에 대해 되게 분노할 때 많죠. 내가 그거를 못 해준다는 거에서. 핑계인데 그거를 그런 사건들을 또는 그런 방치된 애들을 도와주기에도 너무 약한 거지, 우리 개개인이.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도가니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글을 마지막으로 우리 안도팔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되셨나요? 저는 도가니 담당 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수화 통역사를 통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 전달이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에서 그들이 당한 고통이 텔레파시처럼 전달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손이 떨려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다 보니 조사 과정이 몇 배는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픔을 감내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들의 처절한 소화에 미안해하고 또 미안해했습니다. 세상엔 비밀이란 없으며 밝히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애우들의 인권이 재조명되고 개정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블랙홀 12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는 더욱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